애도라는 것이 과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언뜻 생각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애도의 이제 과업이라고 이제 태스크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과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윌리엄 올덴은 이거를 단계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 이렇게 단계인데, 근데 단계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 요거를 다 적응해 나아갈 때에 제대로 이제 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국면일 수도 있고 또 뭐 단계일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월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들을 잘 겪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과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슬퍼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몰라서 이렇게 그냥 견뎌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쵸. 부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애도의 과업을 아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슬픔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슬픔을 당하고 겪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미리 알므로 해서 이제 애도의 과정들을 스스로 잘 겪어 나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도와주면은 맞아요.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오히려 상처가 이제 되기도 하고. 예, 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정들을 조금 잘 알고서 도와준다면은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셨는데 차례차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네. 좀 설명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과업은 이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실한 것이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대상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윌리엄 올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시카고의 저희 교회 한 자매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자매였고, 그 남편이 이제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박사과정을 하러 이제 스탠포드를 갔는데, 거기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죽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자살한 거라고 이제 결론을 냈대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자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면 굉장한 수재였고, 그쵸. 예, 그랬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자매가 둘이서 서로 공부하고 있다가 집에서,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잠깐 바람 쐬러 간다고 갔대요.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은 아파트에서 그냥 실수로 사고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게 자살이라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 자매가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 슬픈 얘기를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현실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사실은 이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은 그거는
다음 단계 애도로 가는데 힘들고 또 애도 과정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 수용을 방해하는 것은 상실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갈만하니까 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실의 의미를 이제 축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냥 좀 담담한 그런 단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그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을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친구가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가족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살았었고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괜찮대요.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냥 담담해 하더라고요. 저의 소견으로는 그 친구가 아무리 그 당시에는 그냥 괜찮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슬픔의 마음이 언젠간 터지게 될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서 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그 복잡한 애도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복잡한 애도 반응은 결국에는 그 병리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우울증 같은 케이스로 그것이 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파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사별 슬픔의 작업을 끝마치기 위하여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유족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지속적으로 회피 또는 억압하는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애도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겪어야 될 거를 계속해서 겪어야만 끝나는 거군요. 슬픔이 예, 과정. 그렇죠. 이 과정을, 이 슬픔의 과정을, 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 그것을 표현해내지 않고서는 이게 애도의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과업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첫 그쵸. 번째 그렇게 회피하고 아니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면서 이 겪어야 될 슬픔을 미루다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그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계속 연결이 네, 되는 연결, 거죠. 연결이 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연결이 돼서 이제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표현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이따가 얘기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시선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애도를 방해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산 같은 경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유산하는 경우 있는 분들은 그 유산하고 나서 사람들은 생각해, 아이 뭐 아직 젊은데 뭐 애는 뭐 또 가지면 되지. 근데 사실 그 마음에 느껴질 그 감정들
예, 그 감정들을 표현해내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대학원 학생 중에 유산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지난주에 유산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괜찮다 그런대요. 괜찮다 뭐 또 가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저희 애도 상담을 듣는 그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무도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더 슬퍼할까 봐 사실 주변에서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같이 피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보면은. 근데 그렇죠. 제가 예.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분이 계셨는데 되게 오래전에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괜찮아 다음에 또 가지면 돼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분이 그게 폭발하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 아이한테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지연이 돼서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고 회피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다른 때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때에 또 뭐 무슨 비슷한 슬픔을 본다든가 할 때에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이 돼서 그것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예, 그런 때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다른 상실과 겹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병리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제 존 바울비라고 그 어태치먼트 테오리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던 늦던 의식되는 사별 슬픔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대개 우울증의 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감정들 있죠. 특별히 이제 주요 감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메이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흔히 나타내는 거 분노. 이제 상실 이후에도 분노의 감정을 느껴요. 사실 이건 좀 당연한 거예요. 분노. 근데 왜 누굴 상실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왜 화가 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화가 나죠? 내가 누구를 잃었어요. 지켜주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죄책감. 지켜주지 못한 내 자신에 네. 이렇게 화가 나. 배신감이요? 죄책감. 죄책감? 있고 자책을 죄책감. 하게 되고 그렇죠. 자책을 네. 하게 되죠. 네.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미안한 생각.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또 뭐 있죠? 사실은 거절감 같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배신감. 그러니까 배신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네,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자살을 한 경우에 이제 특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아. 예. 이제 분노의 감정, 죄책감, 불안감, 무력감, 그리고 상실로 인한 슬픔 이런 감정들이 이제 주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분노를 얘기했는데 이제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원인 감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이제 분노 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화를 낸다 그래서 왜 화를 내느냐, 그죠? 아니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의료진들에게 화를 내고. 근데 화내는 사람한테 왜 화를 내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잠잠히 말라고. 시키려고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잠잠히 시켜야죠. 근데 그거를 그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좀 알아서 이게 거절감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게 죄책감 때문에 그렇구나.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분노인 거군요. 그렇죠. 그 예. 밑에 많은 감정이 있네요. 제일 그렇죠. 쉽죠, 분노가. 그렇죠. 가장 편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면의 감정들을 사실 다뤄주는 게 이게 뭐 사실 그냥 일반 상담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애도 상담에 있어서는 그 이면의 감정을 다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죄책감은 예를 들어서 이 유족들이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병원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맞아. 내가 치료를 들어간 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기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것에서 오는 이 죄책감이 이제 클 수 있죠. 또 자식을 잃은 경우에 지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또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 나서 남편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났을 경우에 남겨지는 죄책감 같은 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정말. 예, 사실 그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담적으로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죠. 그걸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이제 뭐 게슈탈트의 뭐 빈의자 기법 뭐냐면은 이제 빈 의자를 놓고서 빈 의자에 고인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면 이제 미안한 감정들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단계, 최근에는 뭐 사이코 드라마 있잖아요. 사이코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상담자가 고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고인의 역할을 하고 또 상담자가 또 그 얘기를 하고 함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이제 심리극을 통해서 그런 이제 죄책감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그러면서 애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이제 고인이 없는 환경은 이제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 고인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윌리엄 올덴은 그 환경에 적응할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 적응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적응 같은 거는 보통 누구 돌아가시고 나면 집 이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그 집에 있으면 그분이 그런 같이 생각이 있던 드니까. 생각이 많이 나신다 그래서 네. 이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원칙 하나가 있어요. 원칙 하나는 빠르게 결정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빠르게 막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예. 이사하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상실 이후에는 네.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사실 좀 혼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것을 사실은 옆에서 빠르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 어른들께서 누가 돌아가시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회피 현상과 비슷하지 않나. 빨리 잊고 싶고. 그렇죠. 빨리 잊어라. 네. 라고 그런 하는 식으로 거죠. 하는 건 아닐까. 그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의 물건을 속히 치워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간직하고 싶습니까? 간직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이에요. 요즘 분들이 간직하고 싶죠? 근데 간직 네. 못하게 다 정리해서 눈에 안 보여야 된다고 막 치워주시는 분을 봤어요. 어른들 막 치워, 어른들 막 치워놓잖아요. 치워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른들, 뭐 가족들, 그리고 친한 친구나 뭐 교인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엄마는 못 치운다. 엄마가 못 치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다 치워주죠. 다 치워놨어요. 그러면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가 돌아와서 내 아이의 물건을 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치워놔갖고 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고통이 배가 얼마 되겠죠.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더 생각나고 더 슬퍼질까봐 옆에서는. 사실 그 세월호 음. 그 희생자 아이들 방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보는 저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모들이 저 방을 왜 저렇게 놔둘까 그랬었는데 교수님 그렇죠. 얘기대로 하면 그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원칙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 상실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잖아요. 상실에 대한 반응들 개별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알아서 이제 남은 사람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빨리 치워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이거 뭐 버리려고 하면 그거 버리면 안 된다. 또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좀 내버려 두고 자신이 알아서 애도의 과정을 겪고 나갈 그때에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네. 왠지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버려야 된다, 아 싫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더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사한 결과 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좋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좀 더 놔두는 거 좋다. 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론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역할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그 전에 행했던 역할들이 어떤 거였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들이 조금 달라지죠. 특별히 이제 부인과 남편 역할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부인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남편이 했던 역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역할들을 부인이 해내 가면서 겪어 나가야 될 어려움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남편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죠, 그죠? 더 크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재혼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진짜 재혼해요. 진짜 오프네요. 갑자기 확 슬퍼지네.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못하는 게 많으니까 더 적응이 안 돼요. 특히 애들이 있을 경우는. 네, 아이들이 있을 맞아, 경우에 있을 땐 그렇죠. 진짜. 네, 아이들 돌보고 가정일 하고 전혀 뭐 생소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소한 일들을 해내려고 하면 이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재혼을 남자들이 빨리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사별하시면 더 빨리 재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혼자계시기 주변에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들 네. 많죠. 네. 예. 그게 이제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외부적인. 예, 외부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적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이제 관계성의 이제 혼돈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의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무슨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속적인 의미에서 사장님, 사모님. 그러니까 남편의 아이덴티티에 여자는 이제 종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뭔가 소속감이 없어지는. 그죠 소속감 또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을 통한 관계가 이제 여성분들도 같은 관계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됐을 경우에 오는 뭐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부목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장례를 많이 갔어요. 장례를 많이 갔었는데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집사님 중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갔어요.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갔어요. 거의 제일 먼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교인분들 몇 분들 계시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렸을 때니까 30 초반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분이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 부도가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심각한 거는 슬픔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고 상황에 이러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감정적인 슬픔에 대한 적응들도 사실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인을 잃은 또 환경, 그 외부적인 환경, 이제 내적인 환경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세 번째로 살펴보면 이제 영적인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잔업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업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전받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이 자비로워요? 세상이 공평해 보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은 상식적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령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사고로 죽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 사고들이 많잖아요. 또 상실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 언론, 그죠? 언론도 그렇고 또 사회, 또 국가가 이거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실한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이게 도전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것도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 생각하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어떤 일로 죽고 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함부로 버려져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게 잔업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겪는 이제 3가지 이제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게 영적인 적응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는 거나 무슨 묵상하는 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영적인 것에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 그리고 세상에 대한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화가 나, 분노 생겨요. 제가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인터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인터뷰하고 그걸 이제 논문을 제가 썼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화가 나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께 소리쳐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적응이죠.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실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뭔가 답을 줘야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이게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고 소리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영적인 과정이고 영적인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영적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물건을 치워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샌디에고의 그 자녀를 이제 2명 잃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각각 3개월 차이로 1년 안에 같은 해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게 고통인데 이분에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네. 시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은 해야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솔직히 할 네. 말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도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위로해야 될 말씀이 음.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실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손잡아주고 옆에 있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중에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는 그 집사님이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 잠깐 화내도 돼요? 화낼 것 같아. 그분을 대신해서 화를 너무 내죠. 슬프네요. 이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그죠. 그럼 내가 이 기도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러면 애가 나 때문에 아프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 적응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처가 되는 얘기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단계.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살아나가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고인이 없는 환경에 이제 세 번째 적응을 했잖아요. 이 적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고인을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인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내가 이제는 고인 없이 잘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게 어딘가인가 이제 고인을 둬야 돼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빨리 잊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마음속 어딘가에 혹은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어딘가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이 윌리엄 올덴도 처음에는 관계를 끊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책이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수정을 했어요. 예전에 네 번째 단계는 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빨리 잊어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에다가는 자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삶에서 재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로 이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런 이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 여러분들 의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의뢰가 있는데 그 의뢰 중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묘지를 방문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의뢰예요. 그 의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크게 이제 뭐 교회 이제 성례정이나 예배 이런 거를 의뢰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간단한 의뢰들이 있거든요. 뭐 묘지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엔 다 화장 많이 하잖아요. 네, 화장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즘에 한국에는 이거 어디 또 바다에 뿌릴 수도 없잖아요. 네. 이거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대요. 네. 거기다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잔디에다 수목장 하기도 하고, 하죠. 네. 그러면은 보시기도 하고. 그 재를 그 이제 그 수목장 한 곳, 수목장 한 곳, 그건 이제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또 납골 땅이 있으면 또 납골 땅에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방문을 통한 의뢰를 함으로써 이제 지속적인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는 딸과 이제 하이킹을 즐긴대요. 네, 하이킹을 주로 즐기는데 이제 죽은 아이가 있는데 죽은 아이를 기억하는 그 하나의 고개, 봉우리.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아들을 위한 봉우리라고 지칭을 하고 딸과 하이킹을 할 때면은 가서 이제 그 먼저 간 아들을 이제 기억을 한대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호수에다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 호수가에 화장한 그 거기를 가족들이 간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기억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관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스스로들 이제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그러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월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애도의 과업 4가지입니다. 네.